무지개 다리. 외금강 선화구역의 발현동 골짜기를 씻으며 흘러내리는 개울에는 무지개처럼 생긴 큰 돌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 개울 건너편으로 가면 먼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발현사라는 절터가 남아 있습니다. 멀고도 먼 옛날 외금강 발현사에 욕심 많은 늙은 중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은 불공하러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주머니 돈을 동전 한 입까지 박박 털어낼 뿐 아니라 불공을 들인 뒤에 남아 돌아가는 쉰 음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기를 싫어하는 지독한 욕심쟁이였지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의 할아버지 한 분이 하루는 그 중을 찾아왔습니다. 발현사 마당에 들어서니 중은 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에게 정심 요기 좀 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중은 눈을 부릅뜨며 이거 웬 거지가 와서 재수없게 구는 거야. 요새는 불공하러 오는 사람도 없어서 나도 사흘째나 요 모양 요 꼴로 쫄쫄 굶고 있단 말입니다. 하며 매몰차게 쏘아 붙였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군. 할아버지는 괘씸한 마음을 억지로 참으며 중이 들으라는 듯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이 부자가 될 묘책을 알아가지고 왔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심하군요. 할아버지는 돌아서서 시적시적 걸어 나갔습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중은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면서 허겁지겁 할아버지를 쫓았습니다. 중은 자기가 사람을 잘못 보고 큰 실수를 했으니 제발 용서를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그러고는 할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한 상 잘 차려 대접한 중은 할아버지한테 부자가 될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지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할아버지는 중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절간 앞에 흐르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솟아있는 자그만한 산 두 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개울 건너편 산은 고양이가 쌀 낯가리를 지키는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절이 있는 개울 이쪽 산은 쥐가 나라를 훔쳐먹는 모양을 하고 있소이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두 산을 찬찬히 뜯어보니 과연 그 말이 옳은 듯도 싶었습니다. 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할아버지는 쥐가 스님의 절간 나라를 자꾸만 훔쳐먹기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못 되었다며 이제라도 부자가 되려면 개울 저쪽에 있는 고양이를 이쪽으로 건너오게 해서 쥐를 잡아먹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은 손뼉을 딱 마주치면서 과연 맞는 말이라며 감탄을 했지요. 중은 할아버지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건너와 쥐를 잡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개울이 가로막혀 고양이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으니 다리를 하나 놓아 주어야 할 것 같소이다. 그런데 그 다리는 금강산에 있는 가장 좋은 돌을 다듬어서 꼭 무지개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묘책을 알게 된 중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간 뒤 중은 이름 있는 석공들과 함께 힘께나 쓰는 인부들을 모아 다리 공사를 벌였습니다. 오로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종은 품삯이 많이 드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놓는 일에 나온 이 근방의 농부들은 몹시 신이 나서 일손을 다그쳤지요. 그들은 발연사 계곡의 개울에 다리가 없어 장마 때면 나들이 한번 떠나려고 해도 몇십 리 길을 애돌아가야 했으며 농사일에까지 큰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다리를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몹시 간절하던 농부들이었으니 신이 날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중은 재산이 다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행운을 위해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귀중품까지 모두 팔아가며 다리 공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공을 들여 마침내 화려한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리를 다 놓은 중은 그날부터 밤마다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꾸며 물 묻은 바가지에 깨에 달라붙듯 돈이 마구마구 불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다리를 놓은 뒤부터는 불공 들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당장 망할 지경에 빠지고 말았지요. 뒤늦게야 할아버지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중은 화가 치밀어 다리를 헐어내려고 무지개 다리에 뛰어 올라가 커다란 망치를 휘둘러 댔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운이 모두 빠져 겨우 한 부분만 조금 헐어냈을 뿐이었지요. 게다가 허리까지 다쳐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알거지가 된 중은 무지개의 다리를 보기만 해도 부하가 치밀어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화병에 질랄병까지 겹친 욕심쟁이 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컴컴한 절강 구석에 틀어박혀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부근 마을의 농부들은 무지개의 다리를 마음 놓고 건너다니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답니다.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낸 중의 돈을 되찾아서 놓은 다리이니 바로 우리들의 다리지. 그렇고 말고요. 놓기는 우리들 힘으로 놓았으니 우리 다리고 말고요. 농부들은 무지개의 다리를 구경하려고 찾아오는 숱한 사람들에게 욕심쟁이 중을 골려준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곤 했답니다. 꽤 많은 선비와 노새알. 장난꾸러기 선비가 있었습니다. 말이 선비지 공부는 하지 않고 그저 장난만 일삼았지요. 하루는 마을 선비들이 모여 과거를 보러 가는데 장난꾸러기 선비가 따라 붙을까봐 몰래 떠나기로 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친구들이 자기를 빼놓고 과거 보러 간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자신도 과거를 보러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뒤 장난꾸러기 선비도 괴나리 보찜을 메고 과거를 보러 갔지요. 괴나리 보찜 속에는 집신 몇 켤레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은 엽전 한 푼도 없었지요. 날이 저물어 배도 고프고 잘 곳도 찾아야겠기에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돈이 한 푼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종이로 두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건을 괴나리 보찜 안에 넣고 주막 주인한테 물었지요. 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인데 가지고 온 노자가 거의 다 떨어지고 종이 2권밖에 없소. 이것을 줄 테니 재워주고 저녁과 내일 아침을 주겠소? 주막집 주인은 종이가 2권이라는 것으로 듣고 종이 한 권에 20장이니까 2권이면 40장. 손에 날 게 없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요. 장난꾸러기 선비는 잘 자고 잘 먹고 나서 주막을 떠나면서 괴나리 보찜에서
종이 2권을 꺼내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종이 2권이라고 하더니 종이 2권이 아닙니까? 그래, 종이 2권이요. 어제 종이 2권으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막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훌훌 주막을 떠났습니다. 또 종일 걸었지요.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지자 장난꾸러기 선비는 소 덕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 덕석은 추울 때 소의 등을 덮어주는 망석입니다. 그런데 손 잔등에 씌울 만한 덥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막집 주인에게 갔습니다. 여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소 덕석을 줄 테니 하룻밤만 재워주고 저녁과 내일 아침을 주겠소? 주인은 좋다고 했지요. 날씨가 추워지니 소 덕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잘 자고 잘 먹고 나서 주막을 나서며 전날에 만든 소 덕석을 주막집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장난꾸러기 선비가 실실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덕석이 아니어서 그러십니까? 아니, 이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도 덕석은 덕석 아니요. 주막집 주인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다음날 저녁은 주막집에서 밥도 먹지 않고 초저녁부터 쿨쿨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곤하게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부뚜막에 올라가 속과 솥 사이에 똥을 놓습니다. 그리고 오줌은 바로 똥 앞에 놓지요. 아침이 되자 주막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뚜막 위에 똥을 쌌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요. 주인 여자는 마구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과객죽 한 사람이 한 일이지 누가 했겠어? 이렇게 해놓고 과거를 봐? 다른 과객들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가 점잖게 나섰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떠드십니까? 주인 여자는 악에 받쳐 큰 소리로 말했지요.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요. 장난꾸러기 선비가 나섰습니다. 허허,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한다? 어디 가봅시다. 내가 보면 알 수 있으니. 이 말에 과객들도 우르르 부엌으로 몰려들었지요. 부뚜막 위에 있는 똥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척을 한 장난꾸러기 선비가 말했습니다. 아하, 이것은 남자가 싼 똥이 아닙니다. 주인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난꾸러기 선비를 바라보았지요. 뭐라고요? 부엌에 몰려있던 과객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무식한 짓을 했겠어? 자, 이거 보시오. 똥이 여기 있고 오줌 자국이 바로 앞에 있지 않소? 장난꾸러기 선비 말에 주인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자가 눈똥입니다. 남자가 눈똥이라면 오줌 줄기가 뻗쳐 저만큼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장난꾸러기 선비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지켜보던 선비 중에 한 사람이 화를 내며 말했지요. 주인 오라고 해! 괜히 점잖은 사람들을 욕되게 했으니 관아에 고발해야 돼! 맞아요! 관아에 알려 주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과객들이 난리를 떨었습니다. 주막집 주인 여자는 싹싹 빌며 말했지요. 제가 좁은 소견에 그런 것이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신 어제 저녁 식사와 오늘 아침 식사, 그리고 주무신 값을 다 받지 않겠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이렇게 해서 또 공짜 잠을 자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날이 저물어 한 주막을 찾아 들었지요. 장난꾸러기 선비는 주인집 동정을 살폈습니다. 주인집 남자는 화투를 좋아해 매일 밤이면 옆집으로 화투를 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주인집 여자가 돈통을 끼고 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윗방에서 시아버지가 주무신다는 것도 알았지요. 밤늦게 장난꾸러기 선비는 주인집 여자가 자는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엉금엉금 기어가 발로 돈통을 건드렸지요. 그러자 주인집 여자는 발을 손톱으로 싹 핥히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얼른 윗방으로 가 주인집 여자의 시아버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방으로 와 잠을 잤지요. 아침이 되니 주인집 여자가 손님들 모두 마당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얼굴을 핥혀 놨으니 금방 표시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장난꾸러기 선비가 나섰습니다. 주인집 여자는 장난꾸러기 선비에게 간밤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장난꾸러기 선비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과객들은 모두 과거를 볼 사람으로 점잖은 사람들인데 그럴 리가 있어. 주인집 여자는 개도 짖지 않고 대문이 그대로 걸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틀림없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짓이라고 우겼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가 말했지요. 그럼 좋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나오라 하시오. 과객들이 모두 나왔는데 얼굴에 핥힌 자국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식구들도 모두 나오라고 하시오. 장난꾸러기 선비 말에 주인집 여자는 뭐 그럴 것이 있느냐고 했지만 그래도 과객들 중에는 없으니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도 모두 불러냈지요. 주인집 여자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윗방에서 시아버지가 나오는데 얼굴에 핥힌 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장난꾸러기 선비는 주인 남자를 점잖게 불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주인 여자는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주인 여자는 장난꾸러기 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가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부부는 싹싹 빌었지요. 물론 과객들 모두 공짜로 먹고 갔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한 탓에 과거 시험장으로 가지 않고 장안을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집으로 내려왔지요. 집에 돌아온 장난꾸러기 선비는 서울 양반들을 골려줄 궁리를 했습니다. 옳지, 그래야지. 장난꾸러기 선비는 굵고 기다란 호박을 구해서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호박을 가지고 노새알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노새알 사시오! 노새알 사시오! 이 소리를 들은 대감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무얼 판다고 하느냐? 나가보고 오너라. 밖에 나갔다 온 하인이 말했습니다. 노새알을 사라고 합니다. 대감은 뒷짐을 지고 중얼거렸지요. 노새알? 노새알이라. 서울 양반들은 쌀이 나는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길고 굵은 호박을 본 일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장난꾸러기 선비는 이 점을 노렸습니다.
대감은 하인에게 급히 분부했습니다. 노새알 장수를 어서 불러오너라. 대감은 좋아라 입을 번글거렸지요. 노새알을 사서 깨면 노새 한 마리가 생기잖아. 호박을 본 대감이 물었습니다. 그래, 노새알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느냐? 천냥이 옵니다. 대감은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노새알은 어떻게 깨어나는가? 장난꾸러기 선비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지요. 늦가을 얼음이 오려고 할 때 산에 묻었다가 땅이 풀릴 때쯤 가서 보면 노새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그때까지 밥을 먹여줄 테니 여기 있겠느냐? 장난꾸러기 선비는 좋다고 했지요. 이제 서울 구경 실컷 하겠구나. 좋다. 알이 잘 깨면 깬 값도 주겠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호박을 묻어놓고 무슨 좋은 수가 없나 하여 틈만 나면 가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산에 여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지요. 옳지, 무슨 수가 나겠구나. 여우는 썩은 것을 잘 먹는다는데. 장난꾸러기 선비는 여우가 땅에 묻은 호박도 먹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가서 보니 여우가 땅을 파헤치다가 인기척이 들리자 도망갔습니다. 대감님, 어서 사람을 모으십시오. 사람을 모으라니. 노새 새끼를 잡으러 가야지요. 날씨가 따뜻해서 깨어났을 겁니다. 대감은 좋아라 하며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이번 노새 새끼는 종자가 좋은 놈이라 상당히 빠른 놈일 것입니다. 대감은 수십 명의 젊은이들에게 호박을 묻은 주위를 포위하게 하였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그 자리에서 발을 쿵쿵 굴렀지요. 이때 썩은 호박을 맛있게 먹던 여우가 놀라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젊은이들은 여우를 노새 새끼인 줄 알고 쫓아갔지요. 여우가 산 위로 도망쳤으면 했는데 너무 급했는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우는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의 나귀가 막 새끼를 낳았습니다. 여우 뒤를 젊은이들이 따라오고 그 뒤에 대감이 따라왔습니다. 이놈, 여기 들어와 있었구나. 대감은 나귀 새끼를 붙잡아 갔습니다. 대감님, 이건 우리 나귀 새끼인데 왜 잡아가십니까? 나귀의 주인이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째서 나귀 새끼냐? 노새 새끼지. 넌 노새 새끼가 이리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나귀 주인은 수십 명의 젊은이와 대감의 말에 기가 죽어 나귀 새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대감에게 알값 1000냥과 알을 깬 값 500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예전과는 달리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효양고개. 옛날 금강산 부근에 어느 마을에 돌이라는 아이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돌이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동냥을 했으나 먹을 것을 거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돌이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개 너머에 있는 양반네 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해서 밥을 얻어오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펄쩍 뛰었지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널 머슴으로 보낼 수는 없다. 어머니는 도리가 두말 못하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이 세상에 누가 거저 밥을 주고
농사 지을 땅을 주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혹시 땅을 얻어 농사를 짓는다 해도 죽도 제대로 못 먹을 형편인데 그럴 바엔 차라리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거듭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하늘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도리는 3년을 기한으로 양반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지요. 도리는 자기 몫으로 차려진 밥 한 사발을 먹는 채 하고 앉았다가 함께 일하는 할아버지한테 사정을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밥이 식기 전에 어머니한테 대접하려고 집을 향해 다름막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리는 길이 아닌 덤불밭을 헤치며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택한 것이지요. 도리가 옷섬에 밥그릇을 쌓아안고 방 안에 들어섰을 때 밥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어머니는 아들이 가지고 온 밥을 달게 먹고서 금방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도리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잠시 뒤 도리는 부엌에 나가 아궁이에 나무를 잔뜩 집혀넣고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끌며 고갯길을 넘어왔습니다. 도리가 양반집 대문 앞에 와 보니 안에서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밥 한 그릇을 처먹고는 도망쳐 버렸는데 왜 멍청이들 서 있는 게야? 당장 잡아오지 못할까? 양반이 할아버지한테 불호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더러 겁이 났지요. 무슨 큰 벼락이 떨어질 것만 같아 그 길로 돌아설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먹지 못해 병난 어머니의 해쓱한 얼굴이 눈앞에서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게다가 자기 때문에 꾸지람을 듣고 있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마음을 다 잡아먹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양반은 두 눈을 부라리며 덮치듯이 도리의 덜미를 잡아 끌어다가 탯돌 앞에 꿇어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문매질을 하고 나서 날이 밝을 때까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했지요. 얼마 동안 꿇어 앉아있자 무릎이 저리고 배가 고파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말로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병들어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하루 한 끼나마 밥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어떤 아픔도 모욕도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도리는 3년을 하루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양반 몰래 밤마다 어머니한테 밥을 날랐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을 피운다는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어머니는 도리가 3년 동안이나 자기 병고안을 위해 양반집에서 시키는 일을 다 하면서도 피곤도 배고픔도 있고 넘어 다녔을 고갯길이 어떤 길인지 보고 싶어 한 걸음 두 걸음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무성한 덤불밭을 헤치고 도리의 발자국이 총총히 찍힌 작은 고갯길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 도리가 이렇게 길도 아닌 덤불밭을 야밤에 헤쳐 다녔단 말인가.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웬 까까머리 총각이 고갯길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양반집 머슴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얘야! 하고 목맨 소리로 부르짖으며 고갯길을 허둥지둥 달려내려가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도리를 껴안은 어머니는
목이 메고 가슴이 저려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도리는 어머니가 이렇게 험한 고개마루까지 부축도 없이 올라왔다는 것이 꿈만 같아 기뻐서 자꾸 울었습니다. 이날따라 이 고개를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 광경을 보고는 크게 감격했답니다. 사람들은 도리의 효성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도리가 하도 지나다녀 새롭게 지름길 하나가 더 생긴 이 고개를 효양고개라고 불렀답니다. 오늘도 금강산의 효양고개를 넘는 사람들은 저마다 도리의 지극한 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나누곤 한답니다. 진짜 아버지. 어떡하든지 자식을 공부시켜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당도 없는 산골 벽지인데다 돈이 없어 가르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50여리가 넘는 길을 마다 앉고 새벽같이 자식을 데리고 나가 글을 동량에 가르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스님이 동량을 구했습니다. 배를 짜던 어머니는 어서 배를 짜려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일렀지요. 얘야, 보리쌀 좀 갖다 드려라. 아들은 보리쌀을 떠다가 스님에게 공손히 드렸지요. 어허, 내 명이 짧겠구나. 스님은 시주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시주를 안 받으시겠대요. 어른이 들이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요. 어머니, 저더러 명이 짧다고 그러시면서 안 받으셨어요. 뭐라고? 어머니는 배를 짜던 이를 내던지고 스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스님! 스님! 스님은 앞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어머니는 스님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스님, 제 애가 명이 짧다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스님, 정말입니까? 네, 아주 훌륭하게 될 사람인데 아버지와 살이 껴서 집에 있으면 그만.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며 스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스님, 제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 그러시다면 제가 10년 동안 데리고 있지요. 어머니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그 자리에서 승낙했습니다. 그 길로 아들을 스님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절에서 5년을 공부하자 아들은 더 배울 게 없었습니다. 스님은 금강산으로 아들을 데려가 풍수지리를 가르쳤지요. 몇 자리 잡는 법, 집터보는 법과 같은 풍수지리에 관한 모든 것을 발로 뛰며 낱낱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지 또 5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비로봉에 올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자. 스님은 아들을 데리고 비로봉에 올랐지요. 눈을 감고 여태껏 배운 것을 생각해 보아라. 이것을 나쁜 데에 쓰지 말고 좋은 데에 써야 한다.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는 내 마음이 잘 알 것이니라. 이제 더 배울 게 없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아들은 눈을 감고 스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한동안 끊어져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눈을 뜨니 스님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사부님! 사부님! 아들은 목이 터져라 스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메아리만 되어 돌아올 뿐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요. 아들은 재빨리 그동안 기거하던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암자에도 스님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텅 빈 암자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스님의 말대로 집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스님에게 배운 축지법으로 금강산에서 내려와 양평 땅에 다다랐습니다. 양평에서 덕소를 넘어가다 보니 산이 수려하고 물길이 잘 뻗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산에 올라 산세를 살폈지요. 정수혈이잖아. 천리, 백리의 정기가 여기에 모여 정수혈을 맺었다. 그래서 영양이 제일 크고 발복이 가장 오래 간다. 대감 정도는 충분히 할 자리다. 아들은 뇌자리를 맡아 놓으려고 짚고 왔던 아카시아 나무 지팡이를 푹 꽂았습니다. 지팡이가 쑥 잘 들어가더니 딱딱한 것이 걸리는 게 느껴졌지요. 아니, 누가 벌써 썼잖아. 그렇다면 지팡이의 끝이 닿는 자리는 해구리고 다시 쏙 하고 조금 들어갔으니 눈이겠구나. 아들이 맡아 놓으려고 했던 명당 자리는 벌써 누군가가 묘를 쓴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지팡이를 뽑으려 했으나 좀처럼 뽑히지 않았습니다. 사붓게 배울 만큼 배워 세상에 나온 것인데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구나. 아들은 산등성에 앉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맷자리를 쓴 사람은 지금 눈병이 나서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니 어서 한양으로 가보자.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자리를 누가 썼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아들은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맷자리를 보면 분명 자식이 잘 될 자리인데 누가 돌본 흔적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인지 궁금했지요. 자식의 명이 짧아 요절할 그럴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한양으로 가서 대감들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영의정이 아파서 등청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그 집을 찾아가 보니 집 앞이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조선 팔도에서 내노라 하는 의원과 약지은 사람들이었지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죠? 엊그제 점심때부터 영의정 나리께서 몸져 누우셔서 야단입니다. 맞아. 바로 덕소에서 묘에 지팡이를 꽂는 그날이었구나. 아들은 섬뜩해 오는 것을 참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오른쪽 눈이랍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 참기가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아들은 이야기를 듣고 묵을 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엽전 한 푼 없어 묵을 만한 곳을 구할 수가 없었지요. 아들은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팥죽 파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곳이 초행인데 어디 잘 데가 없겠습니까? 팥죽을 사드시면 이 앞에서 노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팥죽 좀 주십시오. 팥죽 값은 사흘 뒤에 치르겠습니다. 아들이 할머니에게 사정을 하자 할머니는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영의정을 만나면 팥죽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영의정 집으로 가서 들어가려 하였으나 청지기가 좀처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옷차림이며 그 무엇으로 보든지 거지 중에 상거지 차림이었지요. 사부와 금강산에서 헤어져 한양까지 남의 집 추녀 밑에서 되는 대로 자며 구걸을 하였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을 꼭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닷새가 되었습니다. 영의정 집에 드나드는 문객들은 아들을 다 알아볼 정도였지요. 엿새째 되는 날 팥죽 할머니도 팥죽값을 꼭 달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날만큼은 대감을 꼭 만나야겠다고 단단히 각오를 했지요. 영의정 집에서는 열흘이 가까워도 도무지 차도가 없어 온통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또 왔어? 제발 그냥 가게. 왜 자꾸 그러나? 정말 따끔한 맛을 보겠나?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내가 대감을 만나기만 하면 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어허, 이제 들어가려고 별말을 더 하는군. 자네가 뭔데 고치겠다는 거야?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못 고치고 그냥 가는데. 난 정말 고칠 수가 있어. 대감의 병은 의원이 고치는 병이 아니오. 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청지기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청지기가 하는 말을 이 집을 자주 드나드는 문객이 먼 발치에서 들었습니다. 문객은 아들의 모습을 찬찬히 보았지요. 문객은 아들에게 뭔가 자신의 찬 눈빛을 찾았습니다. 이봐요. 정말로 대감의 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곳에 며칠을 와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요? 진작에 얘기했더라면 저는 의원도 아닌데다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나이다. 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요?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감 나리를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소. 그럼 여기서 기다려 보시오. 아들에게 이것저것을 캐묻던 문객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 웬 거름뱅이 같은 사람이 와서 자신있게 대감의 눈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객이 말하자 영의정은 귀가 확 열렸습니다. 뭐라고? 며칠 전부터 대감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감의 눈병을 고치겠다고 하지 뭡니까? 그렇다면 어서 들어오게 하라. 아들은 청지기의 안내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행색은 눈뜨고 볼 수 없었지요. 게다가 냄새가 진동해 그의 옆에서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서 말해 보시오. 문객이 말하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눈을 완전히 고칠지 모르겠으나 통증만은 없앨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감은 아들에게 달라붙었습니다. 통증만 없어도 살겠네. 눈병이야 뭐 대단한가. 눈이 아파 죽겠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서 그 방도를 일러주게. 어떨결에 통증을 없앤다고 했는데 어쩌지? 아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생각이란 통증이 있는 곳에 찬물을 대어 통증을 가시게 하는 것이었지요. 세부 단자루와 화선지 그리고 남사골에 가서 제일 찬 물 한 동이를 길러 오시게.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인이 얼른 달려가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길러온 물에 먹을 갈아 눈목자를 써서 오른쪽 눈에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빨아 길러온 찬물을 찍어 아픈 눈에 붙인 화선지 위에 발랐습니다. 어이 시원하다. 아픈 것이 싹 없어졌네. 아유 시원하다.
대감은 좋아했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치료가 다 된 건가? 아니옵니다. 지금 대감의 병화는 다른 병과는 달리 조상의 무덤과 관계되는 병이옵니다. 아들은 대감의 통증이 좀 멎어드자 본론을 얘기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상의 무덤이라니. 가능하면 빨리 산소를 보고 싶사옵니다. 내가 거동을 못하니 이 친구랑 함께 내 어머님을 뵙고 안내해달라고 하게. 아들을 불렀던 문객은 영의정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들은 사랑방에서 물러나와 몸을 깨끗이 씻고 마련해준 옷을 입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아들은 기품이 당당한 양반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준비해준 말을 타고 대감의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왕십리 밖 뚝섬 부근에 살고 있었지요. 문객의 얘기를 다 들은 대감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대감의 눈병이 아버님 무덤과 관계가 있다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감의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소를 일러 주었습니다. 산소는 경기도 곰지암을 지나 산기슭에 있었지요. 영의정 아버지의 묘소답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산에 올라 산세를 살피고 뇌자리의 지세를 살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 자리는 나쁜 자리이지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뇌자리를 쓰면 쪽박차기 십상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대감이 나다니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들은 아무 말 않고 대감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보자 대감은 반갑게 맞았지요. 그래, 내 눈이 좀 낫겠나? 아들은 대감의 물음에 잠자코 있었습니다. 왜 아무런 말이 없나? 아뢰옵기 항공하오나 곤지암에 있는 것이 아버님 산소가 틀림없는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버님 산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님 산소를 찾아야 나리의 눈이 났사옵니다. 대감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다가 눈에 통증이 오자 자리에 누웠습니다. 대감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자 문객은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게 정말인가? 정말입니다. 곤지암에 있는 산소는 분명 아버님의 산소가 아니옵니다. 자신 있나? 제 목숨을 걸 만큼 자신 있습니다. 좋아, 이보게. 어서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게. 대감은 아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자 대감은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하고 모두를 내보냈지요. 어머니, 오늘 보셨지만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직관인 것 같습니다. 제 눈이 아버님 산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산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산소에 다녀와서는 아버님 묘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옵니까? 어머니는 말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고개를 돌리고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까딱 잘못하다가는 제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자 어머니는 대감의 모습을 슬쩍 보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실은 내 아버지는 따로 있었느니라. 네? 아버지가 널 찾으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뭘 더 속이겠느냐. 어머니는 혼자만 가슴속에 묻어놓고 지냈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윗집에는 김대감, 아랫집에는 이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은 대감집 사이에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두 대감집에 모두 도령이 있었는데 두 집 모두 어머니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점을 찍어 두었습니다. 신부감은 하나인데 신랑감이 둘이라 어머니 집안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대감 집이 역적으로 몰려 그만 귀양을 가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김도령은 자기네 집에서 쫓겨나서 마을 꼭대기 움집에서 누이와 같이 겨우겨우 살아갔지요. 떵떵거리던 대감이었는데 역적으로 몰리자 누구 하나 돌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김도령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즈음 이대감은 어머니를 며느리로 삼았지요. 그러나 어머니 마음에 품은 도령은 이도령보다 김도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유별했던 때였으므로 어머니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도령에게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별빛이 총총히 빛나는 밤 어머니는 잠을 못 이루고 뜰 앞을 서성거렸지요. 오기! 오기! 누군가가 담장 밖에서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부르는 소리에 끌려 뒷문을 살짝 열고 나갔지요. 어둠 속에서 어머니를 부르는 사람은 다름 아니 김도령이었습니다. 김도령은 비틀거리며 어둠을 뚫고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오이는 내 부인이 되는 건데. 어머니는 누가 볼까봐 자기도 모르게 김도령을 데리고 폐허가 된 김도령의 집으로 갔습니다. 몹시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렇소. 난 이제 죽을 거요. 죽기 전에 오기를 한번 만나려고 찾아온 것이요. 김도령은 겨우겨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힘은 어디서 나는지 어머니를 껴안은 힘은 억세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김도령은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몸종이 서찰을 가져왔습니다. 김도령의 서찰이었지요. 내가 죽어 묻힐 곳이 양평 양수리의 덕소라오. 그리 알구려. 알면 좋은 일이 있을 거요. 2달이 지나 어머니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이도령의 아이가 아니라 김도령의 아이였지요. 그러나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치른 지 6개월이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따로 계셨단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감에게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대감은 어머니를 위로했지요. 어머니, 눈물을 거두십시오.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어찌 되었건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틀림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대감의 말에 다소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산소를 아십니까? 모르겠다. 그때 서찰에 적힌 것밖에 아는 것이 없다. 가본다 하면서도 남의 이목이 있어 가보지 못했다. 내 아버지가 널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어머니의 말을 다 들은 대감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곤지암에 있는 무덤이
내 아버지 묘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진짜 아버님 묘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감은 아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나리 아버님의 산소는 양평가는 덕소쯤에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어째서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내 눈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덕소에 있는 곳이 나리 아버님의 산소라고 생각되는데 그곳에 가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놈은 친아버지 산소가 덕소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아들의 거침없는 말에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산소를 알고 있는가? 네. 아니, 이럴 수가. 대감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가마와 말을 타고 대감은 어머니를 비롯한 일행을 데리고 덕소로 갔습니다. 아들은 앞장서서 산에 올라가 자기가 봐 놓았던 무덤을 찾았지요. 그곳에는 아들이 표시로 꽂아 놓은 아카시아 나무 지팡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덤인가? 아무리 봐도 무덤 같지 않았습니다. 봉분이 없는 데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기 때문이지요. 분명 무덤이옵니다. 아마 손을 보지 못해서 그런 듯하옵니다. 아들이 말하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무덤이 나리 아버님의 무덤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꽂아 놓은 지팡이를 뽑았습니다. 지팡이는 단번에 쑥 빠졌지요. 그거 참. 대감은 자기 눈을 만지며 신기해 했습니다. 지팡이를 뽑은 순간 눈의 통증이 싹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아들은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버님의 산소이옵니다. 그러니 이제 본분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아들은 이 무덤을 보게 된 사연과 대감의 눈병이 낫게 된 얘기를 모두 했습니다. 대감은 아들을 후히 잘 대접해 주었지요. 물론 아들은 팥죽 할머니에게 팥죽값을 넉넉히 갚고 대감이 주신 많은 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돌아가 효도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천추태후의 불륜. 헌의 왕후 황보씨는 고려 제5대왕 경종의 세 번째 비로 유일한 경종의 아들 송을 낳은 왕비입니다. 경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송의 나이가 2살이어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경종의 사촌 동생이자 송의 숙부인 치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제6대 임금 성종입니다. 성종의 치세는 16년간 지속되었으나 그에게는 후세를 이을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종의 아들 송이 왕위를 계승하니 7대 임금 목종입니다. 목종이 18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목종의 생모인 헌의 왕후는 목종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수렴청정을 자청하여 천추전에 기거하며 자신을 천추태후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천추태후에게는 경종이 세상을 뜬 후 만난 김치양이라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성종 제2시절 성종은 그들의 불륜에 진노하여 김치양을 멀리 귀양 보냈으나 이제 자신의 세상을 만난 천추태후는 즉시 김치양을 대궐로 불러들여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권세는 자연 김치양의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지요. 하여 김치양은 궁궐 못지않는 화려한 집을 짓고 살면서 자신에게 아첨하는 무리들과 함께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천추태후의 아들 목종은 김치양이 하는 짓이 눈에 거슬렸으나 자신의 모우가 관계된 일이라 어찌하지 못하고 번번이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천추태후에게 태기가 있자 김치양은 더욱 의기양양해하며 권세를 누렸고 10달 후 천추태후가 아들을 낳자 김치양의 야망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태우께서 소신의 아들을 낳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치양은 어린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대감, 우리의 아들이옵니다. 장차 큰일을 할 우리의 아들이요. 천추태후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김치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김치양의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김치양은 천추태후의 태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꿈꾸던 야망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목종이 자신의 혈육인데도 천추태후는 김치양과의 정분이 두터워지면서 목종을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김치양의 아들을 낳은 후부터는 그나마 목종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 끄는 것 같았습니다. 구 김치양과 천추태후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자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지요. 우선 대량 원군을 멀리 내쳐야겠습니다. 천추태후가 김치양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치양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었지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만일 목종이 죽더라도 대량 원군이 버티고 있어 제 아무리 천추태후의 힘이 막강하다 해도 왕위는 자신의 아들에게 돌아올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종은 그때까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을 제일 유력한 왕위 계승자는 대량 원군이었습니다. 경종의 비이자 천추태후의 친동생인 헌정 왕후 황보씨는 경종이 죽은 후 사가에 머물면서 삼촌격인 태조의 팔남 안종욱과 불륜을 저질러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대량 원군입니다. 그럼 우선 대량 원군을 출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중이 되게 한다고? 중이 된다고 왕위 계승자의 위치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텐데요. 천추태후는 김치양의 말이 못마땅하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차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지요. 태후께서는 그저 대량 원군을 절로 내치시기만 하십시오. 다음 날 천추태후는 대량 원군을 강제로 출가시켜 개경의 순교사에 보냈다가 다시 몇 달 후에는 양주에 있는 삼각산 신열사에 보냈습니다. 김치양은 대량 원군을 신열사에 보낸 후 수차례에 걸쳐 자객을 보냈지요. 하지만 대량 원군은 그때마다 신열사 노승의 지혜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김치양과 천추태후의 왕위를 노리는 음모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목종은 모든 기력을 상실하고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목종은 자리에 누워 누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할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어미가 낳은 동생이 있기는 하나 왕의 혈통이 아닌 김치양의 혈육이기에 결코 그 아이를 후계자로 지목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종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위를 이을 사람은
대량 원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량 원군을 데려올 것이며 데려온다 해도 누가 그를 보호해 줄 것인지 대궐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치양의 사람이므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목종은 머릿속으로 멀리 외곽에 나가 있는 장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래, 서경에 가 있는 도순검사 강조가 있었군. 그라면 믿을만하다. 강조를 불러들이자. 목종은 이렇게 결정하고 은밀히 사람들을 불러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우선 삼각산 신열사의 사람을 보내 대량 원군을 데려올 것을 명하고 한편으로는 서경의 사람을 보내 강조에게 밀서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강조는 급히 개경으로 돌아오라는 왕의 밀서를 받고 군사들과 함께 지체하지 않고 길을 나섰지요. 그러나 그 무렵 목종의 칩거가 워낙 길었으므로 백성들 사이에선 임금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강조는 동주 용천역에 도착했을 때 목종은 이미 죽었으며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왕명을 사칭하여 자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조는 그 소문이 뜬 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서경으로 군사를 돌렸지요. 한편 개경의 김치양과 천추태후는 강조가 군산을 몰고 개경으로 온다는 소식에 위협을 느끼고 강조를 잡으려고 따로 군사를 풀었습니다. 이 소식을 개경에 있던 강조의 아버지가 듣게 되었지요. 강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위험에 직면했음을 알고는 서둘러 강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불행하게도 임금께서는 이미 승하하셨다. 지금 조정은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손에 놀아나고 있으니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군사를 몰고 와서 이 어지러운 나라 형편을 바로 잡거라. 부친의 편지를 받은 강조는 나라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김치양 일파를 없애고자 다시 개경으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강조 일행이 황해도 평주에 도착했을 때 임금이 승하했다는 것이 잘못된 소문임을 알게 되었지요. 강조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진군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내가 반역자로 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돌아가기에도 또한 늦지 않았는가? 강조의 고민을 눈치챈 부하들이 강조에게 건의했습니다. 장군, 이미 지금의 임금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고려의 사직은 김치양의 손에 놀아나게 됩니다. 김치양을 없애고 임금 또한 폐립시키고 새로운 임금을 모시도록 합시다. 같은 의견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개경에 들어가십시다. 장군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강조는 부하들의 간곡한 말을 받아들여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하여 삽시간에 대궐을 장악했습니다. 목종은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 대궐을 장악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신이 폐위될 것을 짐작하고 모후인 천추태후를 모시고 궁인 몇 명과 함께 급히 법왕사로 피신하였습니다. 강조는 목종을 폐위하고 대량 원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지요. 그런 후 김치양과 그의 아들을 처형하고 천추태후의 친척들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귀양 보내거나 죽였습니다. 법왕사로 피신해 목숨을 건진 목종은
천추태후와 함께 충주로 보내졌습니다. 충주로 가는 목종은 말 한 필에다 모우인 천추태후를 태우고 자신이 직접 말을 몰고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은 목종이었지만 그는 생모인 천추태후를 끝까지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나 목종을 그대로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강조는 부하들을 시켜 강제로 독약을 먹여 죽인 후 목종 스스로 자살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한편 천추태후는 목숨을 부지한 채 황주로 내쫓겨 그곳에서 21년을 더 살다가 1029년 숭덕궁에서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생원의 음흉한 꾀병.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선비가 사람은 좀 어리석었으나 집안은 넉넉한 편이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의 부친이 되는 생원은 여색을 매우 밝히는 편이었습니다. 선비 집에는 나이 17세에 한 여종이 있었지요. 이 여종은 어릴 때부터 안방마님이 끼고 살아 그 나이가 되도록 대문 밖에도 나가보지 않았으니 양갓집 교수와 다름없었고 얼굴 또한 매우 예뻤습니다. 그래서 생원은 늘 여종과 속살 한번 맞대고 사랑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잠시도 부인 곁을 떠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애를 태우다가 마침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이후 친구인 박의원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자신의 계책을 설명했지요. 내가 마치 병든 것처럼 누워 뒹굴 테니 자네가 이러저러하게 잘 주선해주면 좋겠네. 이에 의원은 매우 좋은 계책이라 쾌히 승낙하여 생원은 매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생원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밤새 배를 잡고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집안 사람들이 자고 있는 아들 방으로 달려가 어르신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위중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놀라 걱정하면서 달려와 병세를 살피니 부치는 연신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구나. 온몸이 아리고 한기가 들어 견딜 수가 없다. 아들은 곧바로 박 의원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고 진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원이 진맥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아들은 뒤를 따라가서 물었지요. 내가 수일 전 만났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어쩌다 일이 위중해졌는지 모르겠구먼. 노인의 맥박이 이래서야. 나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다른 명의를 찾아가 의논해 보는 게 좋겠네. 그러자 아들은 크게 놀라 의원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르신보다 나은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어르신은 평소 가친의 기품이며 맥박을 잘 아시면서 어찌 그리 깊이 생각도 안 해보시고 급히 물러나시려 합니까? 이에 의원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읽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약도 효용은 없을 것 같으나 딱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하네. 하지만 그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걸세. 또 잘못 쓰면 도리어 해가 되니 이게 걱정이구먼. 어르신, 그 약이 비록 구하기 어렵다 해도 말씀만 해주시면 백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이 애걸하니
의원은 또다시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다음같이 일러주었습니다. 자네 부친의 병은 한기가 가슴에 꽉 막혀 생긴 거라네. 그러니 방을 덮게 하여 병풍을 치고 16, 7세 되는 수처녀를 들여보내 가슴팍을 서로 맞대고 누워서 땀을 푹 내면 나을 걸세. 그 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네. 다만 수처녀라 하더라도 상것들은 믿을 수 없으니 오로지 귀중처녀라야 하겠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세. 이때 창밖에서 그의 모친이 듣고 있다가 급히 아들을 불러서 의원이 말하는 약은 구하기 어렵지 않다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여종은 어릴 때부터 내 이불 속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문 밖을 나가보지 않았으니 양가 규수와 다름이 없고 나이 또한 금년 17살이란다. 만약 수처녀를 구한다면 이 아이를 일시 약으로 쓰기에 적당할 것 같구나. 이에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가서 의원의 말과 모친의 뜻을 겸해 고하니 부친은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도 박 의원의 말이 그러하다면 한번 시험해 볼 만은 하겠구나 하면서 슬그머니 승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병풍을 치고 방을 따뜻하게 한 다음 여종의 옷을 벗겨 부친의 이불 속으로 들여보내고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친은 과연 병이 나을지 걱정이 되어 창밖에서 살피고 있었지요. 이때 노인이 여종과 한바탕 행사를 지르며 몰아쉬는 숨소리와 즐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친은 혀를 차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며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아이, 저것이 가슴을 맞대고 땀을 흘리는 약이란 말인가? 저런 치료라면 나하고 해도 충분히 되겠구먼. 그러자 뒤따르던 아들이 모친을 향해 눈을 흘기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어디 수처녀입니까? 이 이야기는 고금소총에 담겨있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고금소총에 담겨있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노인이 회갑을 맞이하여 자식들이 잔을 올리면서 헌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맏며느리가 잔을 올리니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 이렇게 오래 살고 복이 많으니 너희들은 지금 내게 잔을 올리면서 좋은 덕담 한마디씩 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자 며느리가 잔을 들고 꿇어앉아 공손히 아뢰었지요. 아버님은 지금부터 천왕씨가 되시옵소서. 노인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며느리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아버님, 옛날 책에 의하면 천왕씨는 18,000세를 살았다고 하오니 아버님께서도 그와 같이 오래 사시라는 뜻이옵니다. 그 말에 노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어서 둘째 며느리가 역시 꿇어앉아 공손히 잔을 올리며 아뢰었지요. 아버님은 지왕씨가 되시옵소서. 시아버지가 또한 그 뜻을 물었고 둘째 며느리도 지왕씨 역시 18,000세를 살았다고 하니 아버님도 그렇게 오래 사시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노인은 온 얼굴에 미소를 띠며 기뻐하는데 마지막 셋째 며느리가 꿇어앉아 잔을 올리면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원하옵건대 남자의 양근이 되소서.
노인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까닭을 물으니 셋째 며느리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아버님, 남자의 양근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지 않사옵니까? 그리하오니 아버님께서도 이 양근처럼 늘 다시 살아나신다면 장생불사하여 영원히 오래 사실 수 있으므로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오라,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니. 내 말 또한 매우 좋구나. 이에 노인이 무릎을 치며 기뻐하자 일제히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호동과 낭낭.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화살이 관역에 꽂히자 한 군사가 붉은 길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명중이요! 호동 왕자는 정신을 집중해서 다시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날아간 화살은 관역 한복판에 정확히 꽂혔지요. 호동 왕자는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입니다. 대무신왕은 자신을 열어 두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롭고 무예 실력이 뛰어난 호동 왕자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동 왕자를 보고 어진왕이 될 거라고 칭찬했지만 사실 호동 왕자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호동 왕자의 어머니는 후궁이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미 왕비의 아들이 태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예 실력이 뛰어나고 지혜롭다 해도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나라법에 따른다면 후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지 않는가? 호동 왕자는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왕이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서글펐습니다. 하루는 대무신왕이 호동 왕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동부여, 개마국 등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고구려 땅을 넓혔지만 일일이 돌보지 못하고 있다. 나 대신 내가 동부여와 개마국 구석구석을 다니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호동 왕자는 매우 기뻤습니다. 대무신왕이 이처럼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은 그만큼 자기를 믿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호동 왕자는 서둘러 길을 떠났지요. 말을 달려 고구려와 낙랑국 맞닿는 지역에 이르렀을 즈음 호동 왕자는 화려한 행렬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낙랑국 왕체리가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온 것이었지요. 낙랑국 주변 사람들 가운데 고구려에게 정복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대무신왕은 낙랑국을 차지하려고 여러 차례 공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낙랑국에서는 고구려군이 쳐들어올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철저히 방어하곤 했습니다. 호동 왕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왕의 사냥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과 황금으로 장식한 말을 탄 남자가 눈에 띄었지요. 그 남자는 몸집이 큰데다 눈빛은 마치 불을 뿜는 듯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말로만 듣던 낙랑국 왕 최리구나. 호동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낙랑국 왕 최리는 무예가 뛰어나기로 유명했지요. 하지만 성격이 포악해서 낙랑국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호동 왕자는 말없이 낙랑국 왕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냥 행렬을 뒤따르던 한 젊은이가 최리를 향해 몰래 화를 겨누는 게 아니겠어요? 등 뒤를 조심하십시오! 호동 왕자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깜짝 놀란 최리가 뒤를 돌아보는 찰나 젊은이가
활쉬위를 당겼습니다. 호동 왕자는 그 젊은이를 향해 잽싸게 화살을 쏘았지요. 호동 왕자가 쏜 화살은 젊은이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고 젊은이는 가슴을 움켜쥐며 죽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체리가 호동 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젊은이는 누구기에 나를 구해 주었는가? 저는 고구려 왕자 호동이라 하옵니다. 고구려라는 말을 들은 체리의 눈썹이 한순간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얼른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호동 왕자를 향해 미소 지었지요. 오, 호동 왕자. 과연 소문에 듣던 대로 활솜씨가 뛰어나는구먼. 만나서 반갑소. 나는 낙랑국 왕 최리라 하오. 낙랑국 도양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호동 왕자가 깍듯이 인사하자 최리의 기분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강대국의 왕자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겸손하군. 인물도 좋고 무예 실력도 뛰어나고 참 멋진 젊은인데 고구려 왕자라니 아쉽도다. 체리는 호동 왕자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호동 왕자, 잠깐 대궐에 들러서 쉬었다 가지 않겠소.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을 하고 싶소. 뜻밖의 초대를 받은 호동 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볼모로 잡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천하에서 제일 강한 우리 고구려 군대가 번번이 낙랑국 군대에게 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그래, 이번 기회에 낙랑국 대궐에 들어가 비밀을 알아내야지. 호동 왕자는 최리를 따라 낙랑국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최리는 곧 호동 왕자를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지요. 잔치상에는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장치에 흥을 돋우었지요. 잔치에 모인 사람 모두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막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여인을 본 호동 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그 아리따운 여인은 바로 체리의 딸 낙랑공주였습니다. 낙랑공주도 호동 왕자를 보자 한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저분이 호동 왕자님이시구나. 참 늠름하고 지혜로워 보이는걸. 그날 밤 호동 왕자는 아무도 모르게 낙랑공주를 찾아갔습니다. 정원에서 산책하던 낙랑공주는 호동 왕자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공주님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낙랑공주도 호동 왕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왕자님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행복한 얼굴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낙랑국 대궐 안에 금세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두 사람에 대해 수군거렸지요. 어제는 나란히 호숫가를 거닐더군요. 어젯밤에는 공주님이 왕자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왕자님이 공주님에게 꽃을 주시던걸요? 드디어 호동 왕자는 용기를 내어 낙랑공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적국의 왕자입니다만
공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낭낭공주는 수줍게 웃으며 호동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 앞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언제나 왕자님과 함께 하겠어요. 호동왕자가 낭낭공주에게 청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최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호동은 고구려 왕 후궁의 아들이라 어차피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니 내 사위로 삼은 다음 고구려를 공격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낭낭국뿐만 아니라 고구려 왕도 되는 거야. 나중에 호동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내 딸은 고구려의 왕비가 될 테고. 낭낭공주는 이미 아버지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욕심이 많고 포악해서 백성들이 괴로워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낭낭공주는 아버지와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호동왕자는 낭낭공주가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공주님, 무슨 걱정이 있나요? 낭낭공주는 호동왕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바마마는 백성들을 너무 모질게 다스리세요. 그래서 아바마마께 오난을 품은 사람이 많답니다. 지난번 사냥터에서 아바마마를 죽이려던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낭낭공주의 이야기를 들은 호동왕자는 안타까웠습니다. 아바마마라면 낭낭국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공주님, 고구려는 낭낭국과 전쟁을 할 때마다 번번이 지고 말았습니다. 뛰어난 고구려 군사들이 몰래 숨어들어도 낭낭국에서 어느새 눈치를 채고 막아내기 때문이지요. 무언가 비밀이 있는 듯한데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낭낭국 백성들을 구하겠습니다. 낭낭공주는 한참 고민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낭낭국에는 보물이 2개 있습니다. 바로 자명고라는 북과 뿔필이랍니다. 자명고는 멀리서 적군이 나타나면 스스로 둥둥둥 소리를 내어 알려준답니다. 특히 자명고가 없다면 낭낭국은 결코 고구려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낭낭공주의 말을 들은 호동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공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고구려가 낭낭국을 정복해도 낭낭국의 백성들은 결코 다치는 일 없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식으로 공주님과 혼인하겠습니다. 호동왕자는 낭낭공주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고구려로 돌아갔습니다.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왕자는 대무신왕에게 자명고와 뿔필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북과 뿔필이가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지금까지 낭낭국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대무신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이번에 낭낭국을 치러 갈 때는 내가 총대장을 맡거라. 아무래도 내가 낭낭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 말이다. 호동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나라를 앞장서서 치러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호동왕자가 슬퍼하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호동아, 만약 다른 사람이 총대장이 된다면 낭낭국 사람들을 무작위하게 죽일지도 모르지 않니? 그러니 네가 앞장서서 낭낭국 사람들을 보호해 주렴. 어머니의 말을 들은 호동왕자는 드디어 마음을 굳혔습니다. 대무신왕의 명령에 따라
총대장이 된 고구려 군사를 주의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날 밤 호동 왕자는 낭랑공주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낭랑공주님, 다가오는 보름달 내가 이끄는 고구려군이 낭랑국으로 쳐들어갈 것입니다. 보름달이 하늘 가운데에 뜨면 고구려군의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밤 미리 자명고를 찍고 뿔피리를 못쓰게 만들어 주십시오. 맹세하건대 결코 낭랑국의 백성들을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낭랑공주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호동왕자가 일러준 보름날이 되었지요. 고민하던 낭랑공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호동왕자님은 너그러운 왕이 되어 낭랑국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실 거야. 아바마마의 목숨도 지켜주시겠지? 낭랑공주는 뿔피리를 망가뜨린 뒤 살금살금 자명고가 걸려있는 누각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각 위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더 늦기 전에 자명고를 찢어야 해. 아바마마, 용서해 주세요. 품 안에서 단도를 꺼내든 낭랑공주는 눈을 질끈 감고 자명고를 내리 그었습니다. 자명고는 그대로 쭉 찢어지고 말았지요. 낭랑국으로 향하는 호동 왕자는 불안했습니다. 낭랑공주가 자명고와 뿔피리를 없애지 않는다면 고구려는 이번에도 낭랑국을 이길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호동 왕자는 낭랑공주가 자명고를 찢지 않더라도 공주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배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오를 때쯤 고구려군은 무사히 낭랑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낭랑국 군사들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지요. 호동 왕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낭랑공주가 약속을 지켜주었구나. 용기를 얻은 호동 왕자는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이여, 때가 왔다. 쳐들어가자. 호동 왕자는 힘차게 말을 몰고 낭랑국 대굴로 들어갔습니다. 군사들도 뒤를 쫓아 파도처럼 몰려들었지요. 폐하! 호동 왕자가 고구려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낭랑국 왕 최리는 깜짝 놀라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비명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소리,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럴 수가. 어째서 자명고가 울리지 않았느냐? 최리는 자명고가 걸린 누각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각에 도착한 최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찢어진 자명고 앞에 낭랑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낭랑공주는 아버지를 보자 바닥에 쓰러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바마마와 조국을 배신했나이다. 그제서야 모든 사정을 알아차린 최리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최리는 장검을 뽑아 들고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나라의 공주다. 그런데 사랑의 눈이 멀어 나라를 배신했으니 죽음으로써 빚을 갚거라. 그러고는 눈물을 머금고 장검을 내리쳤습니다. 낭랑공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숨을 거두었지요. 고구려군은 잠에서 덜 깬 낭랑국 군사들을 쉽게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낭랑국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지요. 절대로
낭낭국 백성들을 다치게 하거나 놀라게 하지 마라. 물건을 빼앗지도 말고 집을 부수지도 마라. 싸움에서 이긴 호동 왕자는 대구를 샅샅이 뒤지며 낭낭공주를 찾았습니다. 자명고가 걸린 누각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호동 왕자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찢어진 자명고 옆에 숨을 거둔 두 사람이 누워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낭낭국 왕 최리였고 또 한 사람은 애타게 잤던 낭낭공주였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결국 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호동 왕자는 낭낭공주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대무신 왕은 호동 왕자가 낭낭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호동 왕자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활을 쏘지도 말을 타지도 않고 글공부도 하지 않은 채 낭낭공주가 즐겨 부르던 노래만 흥얼거렸지요. 대무신왕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평소 호동왕자를 미워하던 왕비와 대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호동왕자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동왕자는 왕이 되려는 욕심에 폐하를 몰래 죽이려 합니다. 호동왕자는 낭낭국 공주와 혼인을 약속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낭낭국 왕이 되어 고구려를 치려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대무신왕도 차츰 호동왕자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동왕자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지요. 사랑하는 여인을 죽게 만들고 아버지로부터 의심까지 받게 되다니. 결국 호동왕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써 결백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지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호동왕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낭낭공주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꼭 끌어안았지요. 호동왕자와 낭낭공주의 아픈 사랑은 이렇게 하늘나라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